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모신 날, 오늘날이 바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예. 1979년 12월 12일 예. 군사변란이 일어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 출근길에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4.13 마지막 발표했는데 조금 듣고 왔습니까? 예, 저도 들으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본인이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첫째로는 변명, 그리고 아직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비판해 왔는데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그 다음에 엄석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행인데 진짜 결합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오늘 보여준 모습은 돈키호테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허상을 만들어서 그 허상과 싸우는,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허상과 싸우려다가 자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 제일 충격적인 게 선관위에 네. 계엄군이 진입한 걸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여보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쇼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정확히 보면은 저는 텍스트로 이제 또 받아봤는데 보는 순간 사람의 뇌구 조상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필성이 참 안 되는구나 했던 게 국방장관을 시켜서 점검해보라고 했다. 라는 거는 애초에 업무 분장상으로는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머리에서 나올 때 여기 막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정말 공색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하는 자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제일 근접해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알았던 우리 이 대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야기를 하다가 문매를 맞고 드디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계엄 선포는 오히려 그 발상이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를 점거해가지고 그 자료를 떼내면은 거기서 지난 4월 총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망상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망상과 더불어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물 수사를 주로 했던 특수부 검사였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무서운 지경입니다. 지금 이 전형적인 선관위를 군 병력을 동원해서 들이치겠다는 생각은 흔히 얘기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은 자기도 멈칫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몇 명의 참소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수사들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예? 예를 들어 제가 굳이 열거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공동지감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거였거든요. 경제공동체로. 예. 예전에도 저희가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족이 비리에 연루된 거를 자주 봤었죠. 예를 들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들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을 수사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사과하고 그 측근들은 친족들은 감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에까지 어떻게 미치게 하기 위해 결국 했던 경제 공동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놨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넣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탄핵은 둘째치고 형사적으로 굉장히 불명예를 안겨야지 본인이 검사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자기 확신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일면에서는 오늘 또 공교롭게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나오지만은 조국 대표를 처음에 수사할 때 했던 초기의 아이템과 오늘 결국 판결이 나는 아이템이 다릅니다. 예, 처음에는
사모펀드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캐다가 나중엔 지금 무수합니다 됐지. 이 위조, 사문서 위조 같은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 윤석열 검사를 스타 검사로 만들어준 그 저인방식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권력층에 대한 반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의 정치적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는 굳이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조였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향점을 찍어주면은 수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검사였을 텐데, 이것도 참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고무줄 잣대에 따른 수사로 정권을 내리고 정권을 올리고 하려고 했던 이거 제가 편법 아니었나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사태를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예.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병력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한 거 그거거든요. 예. 이거는 일종의 판타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건 뭐 리얼리티 쇼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하는 데 대한 큰 이거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데 예. 이게 난 제일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건 원래 예. 기도하는 바지만 이거는 망상에 가장 고급 정보를 예. 보고받는 대통령이 가장 저질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 이거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에는 사실 가장 막강한 권력이 정보에 대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찰, 정보계 형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 정보단 국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에 들어온 수많은 비리 첩보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런 공적 채널을 다 버리고 결국 돈벌이에 매진한 유튜브에 그렇지. 의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러면 이제 국가가 아니었다. 아니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컬트 집단이지, 컬트. 그렇죠.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개선을 무시하고 이제 비선을 들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비선을 들였기 때문에 지탄받은 건데 저는 보통 비선이라 함은 그래도 예전에 뭐 사직동팀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해가지고 예,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거 관계없는 뭐 하다가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유튜버들한테 휘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는 예.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 약하다는 것을 맨 처음 간파해가지고 예.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2022년 7월에 밀려나는 예.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들을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사석에서 저에 대해서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했다 이런 얘기 듣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하고 조언해준다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소위 말하는 멤버 유지 논문 그거를 이제 저에게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달라. 그래서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교수 출신을 다 모아가지고 이 논문은 문제가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게 상식선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진실이 바뀌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건입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후보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의원 110여 명이었는데 의원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전혀 효과도 없는 이벤트 하나로 2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멍텅구리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의 아주 그건 제가 겪은 일화적인 단편이지만 그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내가 밀어붙이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소모품이다. 이 인식이 강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또
소위 윤핵관대 밀어붙여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교수 명단이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대통령께서 하라, 그 후보가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제가 굳이 뭐 나눠서 죄송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정교수 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디 뭐 강사 한번 나갔던 분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후보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남는 과정에서 겪어왔던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아주 부수적인 사소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예.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그게 메인 스트림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외로운 시기를 한 2년 보내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과 싸우고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권력과 싸우고 더구나 이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 언론 네. 더구나 사가지 없다는 걸 예. 가지고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로 그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본인이 과학적 관측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그 사람에게 상당한 탄압을 가하면서 너 이 뜻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형성한 것이 제가 단순한 평가 정도가 아니라 저도 나름 탐구를 하고 이게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논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에 제가 대표할 때 중진 의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비겁했다 보는 것이 부정선거는 아닐지 몰라도 부실선거는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했던 거죠. 저는 그것도 제가 강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미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당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지금 그렇지. 마지막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열어주는 순간 저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참고할 것이다 다시. 그런데 마치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참 이름을 대기도 죄송하지만은 뭐 부실 선거론을 또 밀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요새 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부정선거로는 안 믿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니까 뭐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항상 제가 쓰는 용어 뭐냐면은 야만이다, 비문명이다라는 말 쓰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야만에 대비되는 것이 문명일 텐데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또는 자연에서의 그런 약육강식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문명이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사회적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운영한다는 게 문명일 것인데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질서를 버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타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동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거는 또 다른 독재자 같습니다. 왜냐면 선동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고 굳이 말하자면은 그것의 현신이 히틀러였죠. 그러니까 그런 야만은 절대 겪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잣대로서 이제 야만이냐 문명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좌우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번에 이 계엄 사태는 짧게는 제6공화국에 말하자면은 폭탄을 던진 거고 비교 보면은 1948년 이후에 우리가 건설해온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문명의 테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크고 그런 점에서 이런 또 야만적 테러를 했죠. 그렇죠. 어떤 논리도 없는 야만적 테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우선
군대, 경찰, 수뇌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예. 지금 이 순간에 북한 통수권자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외신들은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세계적 미스터리가 되버렸어요. 저는 이제 보수가 생각해온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재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 보수가 이끌어왔던 담론은 반사적으로 이제 뭐 종북 담론도 중간에 있었고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담론도 이제 있었고 한데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보면은 미국의 주요 가치, 안보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선거를 통해서 미국은 시시각각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대두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안보관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대통령 담화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보관이라는 것이 소위 주적관이라고 하는 그 대북 안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보에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에 김정은이 가한 위협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한 위협이 몇 배는 크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와 예. 우리 이 대표가 대표한다고 예. 보는 뭐 혁신 보수의 예. 차이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존하는 명백한 예. 위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지. 지금 당연하죠. 말하는.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당연히 북한의 위협을 실존하고 이것을 최우선 위협으로 두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주 지상의 적으로 모든 걸 치환하고 변환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좌파단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연계선이라는 걸 찾아봐라가 이제 첫 번째 지령이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가 이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끝없이 그런 거를 이제 가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부정선거도 보면은 그 끝으로 가면은 이 부정선거 론자들이 이게 원래 그 주어부터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은 옛날엔 문재인이 했다. 이러다 지금은 중국이 공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튀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때 중국과 공산 세력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그 큰 덩어리, 그 엄중한 대북 안보와 엮어야지만이 이게 보수진영에서 폭발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하니까 오히려 논리 자체가 항상 저열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결국 한국의 보수가 반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렇죠. 반공 이론주의.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한국의 보수는 지금도 유효한 이념이 반공 자유민주주의라고 봐요. 예. 반공을 뺀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남태평양에서는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반공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러나 그 반공은 자유와 민주에 의해서 견제되는 그런 균형 있는 거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윤석열은 가짜라고요. 가짜 보수입니다. 아, 그렇죠. 가짜 보수고 철저하게 보수는 팩트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팩트를 이탈한 순간부터 그는 보수고 뭐 좌파고 뭐 아닌데 나는 그래도 아직도 이 전통적 보수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이다. 이건 난 변함이 없다고 봐요. 이 현실로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체제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통일교육의 관점도 제가 90년대에 이제 받을 때랑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그때는 북한을 이해하고 알기가 내용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한국의 이 대한민국과의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얼음 보숭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막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왜냐,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든 아니 북한 급변태가 나든 간에 북한의 것을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서 인정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 시스템 받을 것이냐, 교육 시스템 북한 시스템 받을 것이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대북 교육이나 아니면 대북 간의 틀 자체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제 경쟁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전지전능함을 거의 광고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들은 이미 뭐 체제 경쟁을 포기하고 협박 수단인 핵 하나 들고 이제 저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저들의 주장에 동조할 만한 젊은 사람이 지금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저쪽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걔네가 대한민국의 사회혼란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고 있다. 저는 예전에 그 간첩단 사건인가 뭔가 창원 간첩단 사건이 걸렸을 때 거기 그 아저씨들이 받은 지령 중에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의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그 악마화해라 뭐 이런 게 지령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옛날같이 뭐 아주 치열하게 뭐 난수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뭐 지령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작 자금을 간첩선을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받아서 공작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냥 구글에 Gmail로 그냥 지령을 내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공작 자금을 송금하고, 그러니까 얘네도 참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도 딱 이제 이 수준까지 왔구나. 그런 거죠. 이제. 자,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시급한 질문을 네. 해드렸는데, 만 40세 언제 되죠? 제가 3월 31일에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3월 30일 이후에 대선이 이루어지면 출마 가능합니까? 예, 그럼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보통 60일 정도 보궐대선은 60일 정도를 시간을 두니까 1월 31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확정되면 그러면 나갈 수 있고 아닌 법. 아, 1월 30일 전에 예.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오면 불가능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겠네요. 뭐 제가 고민할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저는 이번에 그 내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그거는 실제로 워낙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재판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한 달 반은 넘겨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근데 그거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지금. 예, 뭐 저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12.12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랑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반란군 지도부죠.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또 실제 그 당시에 그걸 막기 위해 있었던 수경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긴박하게 대응했냐,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저는 배가 침몰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것이 이제 거기 기생하고 있던 그런 쥐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굉장히 증언할 사람이 많을 거다 봅니다. 이번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네. 저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결정이나 특히 청와대 졸속 이전 결정이나 그 패턴이 똑같거든요. 예. 정보 판단의 오류. 그렇죠. 그게 덧붙여서 자기 확신. 예. 그리고 이게 틀렸다고 밝혀졌을 때 유턴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다가 그렇죠. 결국 이런 맞습니다. 정면 충돌 사태를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같은데 또 하나 같은 게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견제를 해야 될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안 했고 예. 특히 보수 언론이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태에 나는 한 30% 정도는 한국 보수 지식인 언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제가 당 대표로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제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경선 후보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최종 TV 토론을 그 당시 한 4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대 14번까지 늘리자고 제가 주장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최대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도 사람을 여러 번 해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이 그때 천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오고 그때 학문 치민이 하면서 이렇게 또 의료행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제기하니까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고 끝나고 이제 유승민 의원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서 했다는 이 항의가 이게 선배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예, 이게 정상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조언도 들은 바 없고 이렇게 팩트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신이 천공을 어떻게 하냐?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증을 서버렸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천공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노정시켰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대화해보면은 그 집 내외가 말하는 방법이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계엄 사태도 영향을 끼쳐도 봅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집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배경이 되는 상징적인 용어가 주술, 그다음 망상, 음모론, 이런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팔다리 다치면 정형외과 가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병원에 가면 되지만 영혼이 망가진 사람은 사실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화를 반추해보면요. 대화의 마지막 결론을 본인의 대화로 끝내야 된다는 감각관념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본인이 그걸 하려면 지적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근데 그게 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였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제가 그날 그 부정선거 얘기 저한테 4.15 이랬을 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날 제가 가장 놀랐던 대화는 아무래도 그때 입당하기 전에 대선 주자고 제가 당대표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바로 나오던 게 대표님 저 그 사람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제가 예전에 그 범죄정보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 이런 거 사고도 치고 해가지고 이런 비리 첩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자질이나 아니면 언행이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디서 자기가 봤던 그 사람에 대한 비리첩보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극이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의 용인술이 저랬겠구나.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의 가장 악습이 별건 수사, 그걸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걸 막 쑤시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 그렇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패습, 그게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드러났다는 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비극인데. 그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어쩌면은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국가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고 첩보라는 거는, 그것이 개인을 어쩌면 사찰 정보를 모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남들보다 많이 알고 그걸 통해서 첩보가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이게 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남의 흠결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거부터 접근 방법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네. 텔레비전 토론을 해서 네.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가는 사람이고 많이 불러내는 이유가 말이 정확하고 특히 예측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14일 날 네. 탄핵될 것이 분명하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 단위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저는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한 수사는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당장 이번에 내란의 병력이 동원됐던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상당한 숙분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이제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까를 많이 예산 궁금해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도 일정 부분의 분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보수는 그거를 전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양당제에서 양당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짱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국이 사실 노동당이라는 당이 양당의 한 축이 된 것은 채 100년이 안 됩니다. 예. 결국에는 시대상에 따라 가지고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어 그러면 노동장이라는 것이 올라간 것이 원래 자유당과 보수당의 대립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게 또 양당 정치고, 생각보다 그거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미국도 보면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 해방을 했던 공화당이 지금은 오히려 백인 노동자층을 대변하고, 오히려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소수 인종의 표를 바탕으로 집권하는 이런 구도는 그것도 100년 남짓한 시간에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가 이제 있은 지가 7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또 그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대결 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완고해지고 고려될 수 있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 자처하는 그 세력의 뭐랄까요? 경직성을 이제는 타파해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수 진영이 벗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은 관료주의에 대한 애착. 네.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기업을 키우고 뭐 자유와 창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갈수록 관료들이 정치 권력 독점하는 이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고, 급기야는 그 관료 중에서 가장 시야가 좁다고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빨리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역으로 1990년대에 YS의 파격적인 인재 발탁, DJ의 파격적인 인재 발탁이 지금까지 한 20, 20년 정도의 시간을 끌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딱 그런 발탁에 의해서 정치를 시작한 세대인데, 이분이 의장이 됐다는 거는 한 세대가 갔다는 겁니다. 예. 보통 20년을 한 주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분이 의장이 됐다는 거는 그때 처음 초선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의장이 되어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앞으로 1, 2년 동안에 뭐 굳이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일신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일본식의 사실 뭐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동성 없는 정치로 가느냐, 기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종북 운동권만큼 위험한 게 정치검찰 출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대란을 통해서 새삼 느끼는 게 이 관료주의, 관존 민비. 그러니까 의사들을 완전히 졸로 보고 의사들을 이번에 처단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료주의. 관료주의가 진짜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는 그냥 계기고 관료가 줄기차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연명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진짜 보수 같으면은 이 레이건처럼 이 관료주의가 사실은 보수의 주적이 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관료 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에 있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지어 이제는 관료들의 편협한 경주마 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온 시각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바라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지금 5급 행정고시 봐가지고 한 20, 30년쯤 달려야 의사결정 권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승진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디에 줄 서느냐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관료의 삶으로 큰 시야를 가질 수가 없다. 이 관료의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산업부 관료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장관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찬성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반대해야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으면 절대 못 올라오는 위치가 장관이라는 거고 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런 소신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갈라서 관료의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의료대란 일어나고 나서 가끔 옛날 생각했어요. 옛날이라면 1980년대 이 무렵인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중앙공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오원철 같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이석채 장관. 그리고 의료보험 과장으로서 의료보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종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보면은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그 뭐 사소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요새는 그런 관료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시스템에서. 거의 90년대 후반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전자정부를 구축한다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이거 하려면은 뭐 10년은 걸리니까 중간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긋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거를 하려면 근데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데, 저는 윤석열 검사의 폐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무수한 관료들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잡는 것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서 너희는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판단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돼버린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저는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진짜 뭐 국고로 손실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재량 행위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내 인생의 하향연화를 꿈꾸면서 어디 고검에 가가지고 놀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방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직권남용에 큰 장을 열어붙이면서 공무원 사회는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정치판에서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 보수 중에서도 이 낡은 보수는 이번에 같이 침몰한다고 침몰하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수가 망할 수는 없고 지금도 뭐 보수층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여기에 개혁신당이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고, 그게 비록 세석이지만은 아주 참신한 세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수를 살릴 거냐. 저는 보수의 입에서 다음 대선 때까지 일부러라도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다, 그러니까 보수를 찍어라는 단순 명제에 반응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미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파나 아니면은 어느 지면상에 그런 이재명에 대한 안티 이재명의 아젠다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수가 아젠다를 밀고 나가야 될 건,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민주당 뽑으면은 가진 자의 것을 빼가지고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명제 자체보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경쟁하면은 너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명제에 더 동의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80% 이상이 대학을 갔고 그 중에 상당수는 경제학 개론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장의 궤를 그렇게 바꿔놓고 한 차기 대선까지 3,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치면은 그거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에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선거판을 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번 총선이 되기 전에, 제가 탈당 직전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선거를 지휘한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120석에 130석 정도 할 수 있다. 그건 허언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 한다면 120석, 130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오늘 저에게 3, 4개월 뒤에 보궐대선의 분위기를 어떻게 짤지 보려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한 20%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지만은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답을 하는 순간 전략이 아니고, 그렇지. 답을 하는 순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20%에 나간 선결 조건이 뭐냐를 말씀드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얘기하지 마라. 예, 종북 얘기하지 마라. 예. 그 얘기에 반응할 정도의 사람이 어차피 그렇지. 안 찍는다. 아무 쓸데없는 예. 형성이. 근데 제가 이걸 아주 비극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다만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존속하는 한, 그것이 독이든 성배랄지라도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걸 외치면서 선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선거 망각될 거다. 만약에 오늘부터 모든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내려놓고 보수의 비교 우위 지점이 뭔지를 자각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20-30%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다음 선거의 주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호사가 되게 하는 얘기나 아니면은 이제 기성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는 다른 아젠다들이 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8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서 해리스 캠페인을 보고 제가 아주 짤막하게 평가하면서 해리스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오히려 해리스가 그 당시에 자만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만했고 기성 언론이 오히려 그런 뭐 PC주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들의 도그마에 심취해가지고 트럼프 캠페인을 과소평가했던 게 있다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 뭐 트럼피즘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과오를 치죄하자 정도의 단순한 선거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네. 윤석열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전 검증에 국민들이 실패한 것인데 물론 사전 검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재능적, 인성적 자격 검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옛날